함정은 다양한 무기체계가 합쳐 이루어진 종합무기체계다. 적을 탐지하는 레이더와 소나에서부터 공격무기인 미사일과 어뢰,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투체계에 이르기까지 함정에 탑재되는 무기들을 해상무기체계라 부른다. 1970년대 해군은 조함과를 중심으로 독자적 함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해상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조직을 창설한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산하기관으로 1975년 해군 진해연구소로 자리잡기까지 온갖 불가능을 돌파하며 무기체계를 개발해온 해상무기체계 연구개발 조직. 그 위대한 태동기를 이끌었던 선각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국내 해상무기 연구개발 조직의 탄생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창설 주역이시면서 우리나라 해상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터전을 닦고 이끌어오신 박철희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철희입니다. 국내 최초 기뢰 개발을 비롯해 해상무기체계 연구에서 많은 업적을 쌓아오신 손운택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운택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창설기부터 다양한 함정과 해상무기 체계 연구를 개발해 오신 손준태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준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초기부터 어뢰 연구 개발을 수행하시고 해상무기 개발 본부장을 역임하신 박성희 박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희입니다. 오늘 이제 이분들 모시고요. 한국 해군의 해상무기 체계가 어떻게 연구가 시작이 되고 발전이 되어 왔는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 분 한 분 이 해군 무기 체계 개발 연구와 인연을 맺게 된 좀 사연을 좀 알아볼 텐데요. 박철희 박사님께서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의 핵심 창설 요원이었다는 이제 소개를 받았습니다. 예, 창설 당시 국가위원회 모든 과학자들이 그 당시 좀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제 궁금하고요. 또 왜 특별히 우리 박철희 박사님께서는 이 해군 무기 체계 분야의 연구 개발을 이렇게 주도하게 된 어떤 이유가 좀 있었습니까? ADD가 창설할 때 창설 준비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그게 1970년 6월벽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그 당시 신영군 소장님이 생각할 때 연구 요원을 어떻게 구할 건가 그때 생각하기 그때 사람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육해 공군 사관학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상당히 박사기도 받고 돌아올 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 사관학교 있는 사람들 갖다가 좀 활용하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서는 그때 한 서너 명이 왔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경제학 전공한 사람이고 해군사관학교에서는 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때 다행히 해군본부에서 대가슴 작전 그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군에서 한 사람이고 공군사관학교에서 또 서너 명이 왔습니다. 우선 처음에 키스트에서 회의를 하면서 신영균 장군이 그때 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연구소를 만들라고 그런다. 그래서 다들 흥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쓸 무기를 우리가 만든다. 그 자체 흥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스트에서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미국은 어떤 식으로 방위산업을 하는가, 일본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 이렇게 보다가 미국 체제는 너무나 방대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안 맞다. 일본이 상당히 비슷하게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일본 시찰 갔습니다. 그래서 방위심 산하에 있는 연구소 갔다 온 게 거의 8월 말이었습니다. 70년도.
그 다음날 발령을 9월 1일에 발령을 받아서 정식으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그런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해군 분야는 잘 모르니까 나보고 하라 뭐 이래 돼서 자연히 그냥 해군 분야를 하게 됐습니다. 예. 먼저 특별하게 이제 해군 무기 체계 연구를 하셨던 것이 또 단독으로 해군 내에서 또 참여하셨기 때문에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그 당시 송중태 박사님께서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초기인 이 서빙고에 71년 이듬해인 거죠. 71년 5월에 이제 입소를 하시게 됐었는데 그 당시 국가연 운영 상황하고 이 초창기 이 연구원들 뭐 이런 배경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당시에. 예.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71년 5월에 서빙고에 입소를 하니까 박철희 박사님께서 뽑아주셔서 들어갔는데 말단 연구원은 몇 명 안 되고요. 우에 박사를 받으신 우에 시니어 연구원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때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유명하신 서종욱 박사하고 구상해 박사님도 박철희 박사님 실장인 연구실에 같이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합판으로 칸막이 한 옆방에 계셨고요. 저는 문 쪽을 향해서 등 뒤로 이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벽을. 이제 오후쯤 되면은 그 두 분이 이제 그 연구실로 나오셔요. 그래가지고 회의실 탁자에 딱 두 분이 앉으셔가지고 전 등 뒤로 듣는 거죠. 이거 두 분이 말씀을 잘하기로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두 분이 딱 그 시간 나오면 이제 박학다식함을 토대로 뭐 각가지 주제를 토대로 토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참 많이 배웠습니다. 등 뒤로. 왜 그게 또 즐거운 추억이냐면 그 당시 서빙고 그 지역이 지금은 고급 아파트촌으로 변했지만 아주 삭막한 지역이었고 또 옆에 미군의 그 헬기장이 있어서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도 딱 그 시간 되면 두 분이 그 참 수준 높은 대화를 듣는 게 저로서는 아주 큰 즐거움이었고요. 이제 초창기에 제가 5월에 그 상관이 제대 휴가를 줘서 이제 급한 일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갔는데 정식 발령은 제가 이제 6월에 제대했지만 8월 15일 날 났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시작이라 행정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물론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월급을 못 받으니까 박철희 박사님이 당신이 받으신 월급의 일부를 딱 빼서 봉투에 넣어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을 수가 없죠. 정중하게 이제 돌려드렸는데 우리 박철희 박사님이 그때부터 별명이 생부처십니다. 그래서 그 훌륭하신 인품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 여러 가지로 저한테 주신 그 삶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1973년 이제 국가연이 이 홍릉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박성희 박사님께서 이제 바로 그 해 해군 연구실 일원이 되셨는데요. 네. 어떤 계기로 해군 연구실에 들어가게 되셨습니까? 저도 이제 방금 송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송 박사님 때는 이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단계고 저는 이제 연구원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송준태 박사님 뽑았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인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송준태 박사님 저를 이제 뽑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뭔가 제도적으로 연구원을 뽑자 한 것이 그 이스라엘이 정책적으로 무기체계 개발 연구원은 군의 현장을 알고 다시 연구개발에 참여를 하라는 그런 정신이 있었어요. 그 정신을 박 대통령이 그걸 접목해서 그 제도 자체가 과학장교란 걸 뽑았어요. 그래서 그때 과학장교라고 해서 20명을 선발해서 육해 공군으로 이제 5명씩 이 분산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공대 조선과를 나왔으니까 얘는 조선과는 당연히 해군이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그 국방과학연구소에 제가 조인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되겠습니다. 예, 조선공학을 전공하시면서 또 예. 자연스럽게 또 해군 예. 젊은 과학 장교들 예, 아마 같이 과학장교. 입소하게 되면서 예, 들어가게 되셨군요. 우리 이제 손흥택 박사께서는 이제 국가연보다는 먼저 해군본부 조함과에 이제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박사님의 인터뷰 자료를 좀 보니까요.
그 당시 우리 해군이 비록 이제 소형 함정들을 건조하던 시절이긴 했지만 자신감만은 거의 아주 충천된 그런 사기를 좀 갖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손 박사님께서는 이 조함 분야에 이제 뛰어들게 되시고요. 당시 이제 해군 조함과의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네. 제가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금속과학 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제일 처음 받은 직위가 해군 공창 조함과장이었습니다. 예. 그 조함과장은 뭐하냐면 해군에 사용되는 모두 기구, 공구, 장비를 수입하는 그것을 1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같이 복무하던 공창장님이 해군 함정감으로 가시게 됐어요. 가시면서 저보고 같이 해군본부에 가자. 그래서 저에게 해군본부 조함과장 자리를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2대 조함과장이 됐습니다. 예. 근데 조함과장이 되고 그때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저희들이. 그다음에 우선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내 사정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1970년대 초 북한에서는 끊임없이 남한으로 간첩선을 특파했습니다. 간첩선이라는 것은 한 15톤 내지 20톤 작은 배인데 속력이 30나트 나는 배를 난파합니다. 간첩을 뭐 충청도, 전라도, 심지어 제주도까지 난파해가지고 무장 간첩이 상륙해서 평민을 죽이고 납치하고 이런 일이 비번하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치안이 아주 험악한데 대통령께서는 많이 고심하셔가지고 저 배를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느냐, 간첩선을.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배는 전부 2차 대전 때 쓰던 미군 배였어요. 이 배는 속력도 10나트, 15나트. 잘 나가야 20나트 나가는 배인데 거기다 등치는 크죠. 이 작은 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 보고도 그냥 놓쳐서 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고속정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국가적 여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해군에다 뭐라고 지시했냐면 우리가 빨리 고속정을 만들지 못하면은 외국에서라도 사오라. 구입을 해서라도 고속정을 빨리 무장을 시켜서 간첩선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뇌부에서 외국 수소문을 했는데 그거 만드는 데가 없어요. 고속정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고속정은.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하고 있는데 그때 학생들이 이런 우리 연약한 해군 관계를 알고 방위 성금을 많이 냈습니다. 그 방위 성금은 청와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조함 예산으로 할당을 받아가지고 배 2척 건조비를 저희들이 받게 됐죠. 그래서 조함과장이 직접 청와대에 가서 수표를 받아오는 겁니다. 이건 예산을 지금 같으면 예산을 이렇게 오는데 그게 아니고 수표를 직접 받아가지고 관리도 따로 하고 그러면서 30톤짜리 배를 저희들이 건조하게 됐죠. 근데 건조하는데 우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무도 지금 군함을 건조해 본 경험이 없었는데 마침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에서 조선학 공학 석사 학위를 받고 돌아온 우리 엄도재 그때 소령입니다. 소령이 있었는데 이 엄소령이 책임지고 30톤을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배 이름을 학생 성금으로 모았기 때문에 학생호 1호, 2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조선공사라는 영도에 있는 조선소에서 건조를 했습니다. 그걸 건조를 해가지고 진수식을 하는데 30톤이면 지금 뭐 뽀도 만도 못한 작은 배죠. 지금 보면은 그때는 처음으로 만드는 군함이고 30톤이라고 해서 대통령 각하, 국방부 장관, 학생 성금이 모였기 때문에 문교부 장관, 기타 장관들이 전부 참석해가지고 아주 성대히 진수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조함과장으로서 주관해서 그 진수식을 성사했어요. 아주 뿌듯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운전을 하니까 이게 20나트 이상을 내고 아주 훌륭한 배로서 전력화를 시켰습니다. 그 전력화를 시키고 나니까 조함과가 이제 막 이름이 올라가가지고 그때부터 일거리가 많아졌어요. 조함과에서. 그렇게 이제 제가 조함과를
아주 재미있게 말하자면 어렵지만은 그 젊은 설계사들입니다. 그때 뭐 중위 소위하는 젊은 서울대학교 조선학과 감 나온 사람들이 밤낮 없이 설계해서 이런 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고속정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 구축함도 만들고 이런 것으로 발전돼 나갔습니다. 예. 이제 이 말씀만 듣다 봐도 이제 조항과에 할 일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왜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로 이제 옮기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곳은 이제 조함과가 해군에서 예산을 제일 많은 부서예요. 왜냐하면 배 건조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의 책임자는 2년 이상 근무를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2년 후에는 교대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함과장을 2년을 마치고 2년 되니까 이제 임기가 됐으니까 그거 마치고 마침 해군본부에 연구개발처라는 것이 신설이 됐습니다. 연구개발처 초대 처장으로 제가 그때 마침 또 대령으로 진급도 되고 해서 처장으로 가게 됐죠. 그래가지고 연구개발처에 가면서 조함과장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 배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한두 사람의 인재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소를 만들어야 된다. 조함연구소를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해군본부에 있는 윗사람들하고 1974년도에 조함연구소 안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조함연구소, 해군의 조함연구소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국방부 다 설득하고 우리 물론 해군지휘부는 물론이고 국방부에서도 좋다 그렇게 했는데 국무회의에 이제 상정이 됐어요. 국무회의에 상정이 돼서 해군의 조함연구소 만드는 안이 상정이 됐는데 국무회의에서 당시에 과학기술처 장관이던 최영섭 장관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에 배 만드는 것은 뭐 군함이나 민간이나 다 같은데 지금 키스트, 그때 당시 키스트라는 연구소가 있었어요. 키스트에 조선연구소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 조선연구소에서 해군이든 민간이든 같이 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를 봐서는 경제적이다. 그러니까 조함연구소라는 걸 다시 안 만든 게 좋겠다 해가지고 국무회의에서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함연구소라는 것을 꼭 가져야 된다는 아주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부결이 돼가지고 조금 낙심을 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율곡 사업이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율곡 사업. 그래서 각 군이 이제 율곡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제가 해군본부에서 조함연구소라는 타이틀을 그 율곡 사업에 반영을 시켰어요. 조함연구소하고 예산도 3억, 그때 돈으로 3억입니다. 이 3억은 그때 해군에서 잠수함 사업을 하려고 한 계획이 있었어요. 잠수함을 구라파에서 구입해 오려고 내가 프로젝트 매니저로 해가지고 잘 나갔어요. 국무총리까지 사인이 나고 마지막 대통령 제가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척당이 한 3천만 불, 3,500만 불로 생각하고 5척은 사오라 해서 5척 건조하는 수립을 했는데 계획 세우는 나로서는 배만 사오면 됩니까? 배에 있으려면 기지도 있어야 되고 또 승조원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품도 수입해야 되고 이런 걸 전부 하니까 척당 소요되는 게 5천만 불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 안을 올렸더니 그때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5천만 불은 너무 이거 큰 돈이다. 우린 도저히 이 돈으로 사올 수 없다 해서 각하가 됐어요. 그때 우리 해군 율곡 예산에 3억이 반영됐던 것을 제가 조함연구소라는 타이틀을 놓고 거기다 반영을 시켜두었었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곳이 바로 최초의 국산 잠수정 돌고래를 비롯 국산 어뢰와 기뢰 등 다양한 해상무기 체계 개발의 산실인 진해 연구소다. 네, 자료 화면 잘 봤습니다. 이제 강한 의욕을 갖고 출발을 했지만요. 이제 그 당시 기술도 또 경험도 없었던 시절이라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이 또한 굉장히 또 하나의 또 그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송 박사님, 이제 국가연이 이제 서빙고 시절에요. 이 30톤급 소형 고속정 개발이 추진되다가 중단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예, 그 제대할 즈음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이 돼가지고 마침 박철희 박사님께서 그 30톤급 항만 경비정을 개발하기로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실무 요원을 찾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혀서 들어가자마자 이제 30톤급 항만 경비정 설계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의 짧은 지식 또 경험만으로는 고속정 개발 또는 설계가 곤란하니까 우리 박철희 박사님께서 어떤 조치를 하셨냐면 당시에는 선박 설계에 관한하는 그 서울대학교 조선공학의 교수로 계시던 김재군 교수님이 최고의 그 자료도 갖고 있고 경험도 갖고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개인적인 자문을 받게 조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댁이 동숭동이었는데 김재근 선생님 때 매일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간 그 30톤급 고속정에 대한 개념 설계를 다 끝나가지고 이제 다 완성되나 할 때 이제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국방부에서 정책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뭐냐면 함정 개발 건조 사업은 그 해군본부 조항과에서 모두 주관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함정에 대한 성능 시험 평가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시행해라. 근데 저희 이제 입장에서는 30톤급 항만 경비정 개발 건조 사업이 공식적으로 승인받으면 그때 선생님한테 수고비를 드리려고 이제 했는데 뭐 안 되게 됐죠. 그래서 우리 저 박사님이 동숭동 식당에서 대접을 해드렸어요. 식사를. 계속 박 박사님은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은사님이신 고 김재근 선생님은 괜찮다고 계속 오히려 위로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 또 그렇게 또 중단이 됐었군요. 자, 그런데 당시 그 경험 이후로요. 우리나라 이제 함정 건조 체계에 또 영향을 또 미쳤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는 또 어떤 얘기입니까? 예,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지침에 의해서 모든 함정 개발 건조 사업은 해군본부 조항과가 주관을 하게 됐는데 그 정책이 71년 중반에 이제 시달됐는데 2007년에 방위사업청이 함정 개발 건조 사업을 주관할 때까지 그 지침대로 다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기 체계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다 개발 주관을 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함정만이 운영군인 해군이 직접 개발 건조를 하게 된 사연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해군 조함단 조함장교들이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수많은 함정들이 국내 독자적으로 개발 건조돼서 실전에 배치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그 70년대, 80년대는 안보 상황이 매우 나빴기 때문에 그 자주 국방력 건설이 국가적 명제였습니다. 그때 그 조항과에서 이룩한 업적은 진짜 대단한 거였고 지금도 저는 뭐 어디 가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철희 박사님 혹시 이것 말고도요. 서빙고 시절에 특별히 기억나는 어떤 일화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그때 막 서빙고에서 이제 우리가 뭐 부서가 결정이 되고 그때 사람을 총원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 한 가지 그때 이건 뭐 ADG의 기본 정신이랄까 이 어떤 섬이나 했던 건 없는데 그때 우리가 요구사항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연구 사업에서 그때 주로 구성원이 육해공군 그 책임자다 현역이니까 이걸 육군 사업을 해서 육군만 하는 게 아니다. 해군 사업을 해군만 하는 게 이걸 우리 동의하자.
내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소장님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멋있고 또 정치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좀 뭔가 브레이크를 거는 장치를 만들자. 예. 이게 세 번째가 우리가 출장을 가보면 산업체에 가보면 우리가 갑이고 산업체가 을을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출장비를 좀 대폭 인상하자.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이제 출장비 같은 건 이제 국방부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에 놀래더만 오히려 이게 올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보면 매년 예산 그 인플레이션비가 10% 잡아라 그러는데 우리가 측정한 출장비가 한 10년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건 지금 생각 상당히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통이동 시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971년 11월 이제 서빙고에 위치했던 이제 국가연이 이제 통이동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서빙고의 연구소가 마련된 게 70년도 이제 9월이니까 불과 이제 14개월 만에 이제 한 번 더 이전을 하게 됩니다. 박철희 박사님, 통이동으로 이제 옮기자마자 이제 번개 사업이 그야말로 번개처럼 이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네. 아직도 이제 자리가 채 잡히기 전일 테고요. 연구소가 굉장히 우왕좌왕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이 번개 사업을 맡는 연구소의 대응 어떻게 해나갔습니까? 그 당시 우선 번개 사업이 이제 하기 전에 신인근 그 소장께서 간부 회의를 소집해놓고 얼굴 새파랬어요. 예. 뭐 기관차하고 뭐하고 그때 기간 상당히 짧았어요. 기관총이 발사가 안 되면 뭐라도 갖추라 이런 식으로. 그분은 이제 쭉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하시는데 이 연구개발, 과학기술개발도 많은데 일본 서적들이 실제 전문 서적은 아니고 흔히 돌아다니는 뭐 읽을 거리 책이 있어요. 거기에는 굉장히 정밀하게 써 있어요. 그걸 보고 완전히 학을 뗐어요. 그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해봐야죠. 그러니까 그때 조직은 나름대로 그때 총기 분야 무슨 뭐 대포 분야 또 기동 장비 무슨 또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때 가자마자 어떻게 또 이상하게 체계 분석실을 맡아래요. 그 체계 분석을 맡기 위해서 경제하는 사람이 몇 왔는데 그 사람 다 나가고 결국 내가 보니까 내가 해군에서 이게 고속정 소요 판단할 때 그 일종 체계 분석 아니냐. 이게 제가 하고 맡으라고. 그걸 맡고 그다음 이제 해군하고 같이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본계 사업은 떨어지니까 나름대로 이제 각실만 다 협조를 해야지 그쪽에. 나는 그때 기관총 분야에서 좀 협조를 갔습니다. 그때 어쨌든 다 결과적으로 마음이 다 이야기됐을 겁니다. 끝나고 난 뒤에 또 예비군 무장을 해야 할 테니까 기관총 5천정을 만들어. 그때부터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게 번개 사업을 재검토해보자. 해보니까 5천정 만들 때, 그때 10정 만들 때도 줄로 쓸고 페이퍼질하고 했는데 5천정 도저히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물론 도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해보니까 각 회사의 1cm가 다 달라요. 그만큼 표준화가 없었어요. 큰 문제로 표준화에 대해서 표준화 이건 이 국가에서 이게 표준 문제를 다시 다뤄야 됩니다. 아마 그런 건의도 해서 그때 표준 연구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해군 업무는 그때 송진도 박사가 없으면
아마 해군 업무를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다른 부서에서는 그래도 한참 번개 사업에서 좀 바쁜데 손인태 박사 끌어가려고 상당히 애도 썼고 예. 그때 끌어갔으면 아마 해군 연구소가 그때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예. 예. 그렇군요. 사실 나는 결국 양쪽으로 맡았는데 해군 문제는 무조건하고 손인태 박사 이름하고 또 지내보니까 뭐 믿을만 하고 그래서 막 이럭저럭 꾸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뭐 이제 기관총 두 개의 업무를 또 한꺼번에 또 맡아서 또 하셨어야 되는 것 부분들, 그다음에 또 이 규격 자체가 하나로 또 통일되지 않아서 또 표준 연구를 또 만들어내는 역할들, 굉장히 분주한 모습들이 막 그려지는데요. 어쨌든 이제 번개 사업으로 이제 국가연 연구소가 이제 온통 바쁘게 돌아가던 그 당시에 송 박사님은 그때 이제 막내 연구원 중에 한 분이셨겠죠. 예, 주로 이제 어떤 연구를 그 당시에 업무를 좀 맡으셨나요? 예, 지금 아주 박철희 박사님께서 그 상황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전공에 관계없이 번개사업팀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침 그때 지방에 출장을 가 있었고 또 우리 박철희 박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이제 방어를 해 주셔갖고 그 박철희 박사님 다른 시를 맡으면서도 겸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해군 연구실에 연구원이 단 한 명 제가 남아 있어서 연구실 그 울타리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데 해군 연구실 일은 못하고 번개 사업이 바쁜 분야는 항상 인력 지원을 이제 요청받으면 제가 갔었죠.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곤청 분야였습니다. 근데 곤청을 이제 개발 요원이 있고 저는 지원 나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줄지를 해갖고 곤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제가 독일에 유학 가서 알았지만 줄질처럼 정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맨 처음에 이제 대학원 과정, 공학 과정 들어가면 줄질부터 가르칩니다. 현장 가면은.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야, 이래 갖고 되겠나 하는데 곤청이 뭐 백발백중입니다. 예,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번개 사업팀은 아니지만 이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약간 통행 금지가 있어가지고 번개 사업팀은 무조건 저녁 되면은 이 직인을 받았습니다. 그 직인을 받으면 통행 금지에 아무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조건 가서 이제 받고 일이 없을 땐 또 괜히 같이 남아 있고 이제 이런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번개 사업이 1차, 2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2년 4월에 끝나는데 그리고 끝나자마자 72년 4월에 연구소에 조직 개편 바람이 확 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해군 연구실, 공군 연구실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육군 부서로 간 분 뭐 이렇게 했는데 박철희 박사님 그 후에 해군에서 파견된 현역 박사를 다 모았어요. 회의를 하자. 그런데 저는 민간인인데도 당신도 와. 그 당시도 저는 호칭이 송중이었습니다. 예비역인데도. 그래서 회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가만히 구경하고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져가지고 하여튼 부서가 육군이든 공군이든 다 일을 하자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공군에서 오신 분도 많았습니다. 공군은 공군대로 회의를 했는데 공군에 오셨던 분들은 전원이 이 상태로는 안 된다고 원대복귀를 결의하시고 원대복귀를 다 하셨어요. 공군이 한 분도 안 남으셨어요. 근데 해군은 다 남으셨고. 그런데 이제 저는 기동장비실로 발령이 나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73년도에 연구소가 홍로로 이전된 다음에 뭐 그때는 또 나중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해군 연구실이 부활이 됐어요. 박철희 박사님이 겸직을 하면서 그건 없앨 수는 없다. 뭐 어떤 일이든 부활을 해라. 근데 연구원이 단 한 명인 해군 연구실이 생겨가지고 이제 싸게 안 잘라졌던 거죠. 우리가 다 있기로 한 게. 어떤 명분으로 보면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남자 하고 내렸던 그 결정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 결국 이제 한 톨의 미랄이 지금처럼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끝까지 그거를 이제 존폐업에 있어서의 어떤 결정을 또 신중하게 하셨던 부분들 이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창설된 1970년 해군은 자체 건조한 어로 지도선의 시운전과 성능 시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후 제작되는 모든 함정의 시험 평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함정이 건조되면 우선
건조자 시운전과 인수 시운전 등 시운전 단계를 거치고 그 후 함정 성능 시험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특수 성능 시험 평가는 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과정이고, 작전 성능 시험 평가는 건조된 함정이 실제 작전을 펼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함정 건조 경험도 시험 평가 경험도 없었기에 평가 기준과 방법조차 정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런데 마침 미 해군이 함정 시험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을 전수하겠다고 접근해온다. 겉으로는 함정 건조 후발 국가를 지원하는 모양새였지만 미 해군의 노림수는 따로 있었다. 고속정 개발 경쟁이 한창이던 당시의 미국으로선 한국이 건조한 고속정을 시험 평가하며 자국의 고속정 개발에 활용할 핵심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얻은 성과도 컸다. 세계 최고의 함정 선진국으로부터 시험 평가 정보와 기술을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해군은 이를 바탕으로 이후 제작되는 모든 함정의 시험 평가를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박철희 박사님, 이제 1973년 이제 국가연이 이제 홍릉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고 나서요. 네. 연이어서 이제 해상무기 연구개발실이 이제 다시 구성이 되고 뭐 적지 않게 많은 이제 변화들이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통이동에서 홍릉으로 옮긴 이후에요. 이 해상무기 연구개발실이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어딘지 궁금한데요. 당시 좀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때 홍릉으로 연구소가 옮긴 이유는 그때 아마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구상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트, ADD, 그다음에 KID 경제개발원, 그다음 카이스트, 예. 또 그게 또 한국 과학기술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5개를 하나 묶어서 R&D 클러스터를 만든 겁니다. 그래 그때 이 홍릉연구소를 오픈하면서 그때 아마 이 카이스트, KDI 같은 날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나보고 이제 전차를 맡아래요. 그것부터 내하고 받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래서 그때는 전차하고 해군 부수하고 겸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예. 이제 박성희 그 박사께서는 이제 이 국가연이 이제 홍릉 시절에 그 74년 후반에 해군 연구 개발에 이제 참여하신 걸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젊은 해군 장교, 그다음에 이제 막 과학자로서 이 당시 시작된 해군 무기 연구 개발에 참여한다는 것이 심적 부담도 컸을 테고 또 일견 또 굉장히 또 설레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이제 젊은 그 해군 장교로서 또 과학자로서 그 당시에 그 홍릉 연구소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예, 질문하신 대로 뭐 입사 때는 뭐 설렘과 자부심은 있었는데 그래서 곧 엄청난 부담 속에서 생활했던 시절이었어요. 저희들이 가니까 송준태 박사님이 하는 일을 내가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배운 그 아무 지식이 뭐 좀 많은 그 갖고 왔는데 두 분은 어떤 연구 과제를 하고 어떤 업체를 선택하고 어떻게 이게 시스템 전체를 보고 판을 짜는 기획을 하라는데 저희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느끼는 엄청난 부담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저희들 학사 시절에 사실 공부 거의 안 했어요. 늘 데모만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몸소 이제 체험하면서 그 미국서 유치된 박사님들을 다 이제 선망하게 되는 거죠. 저분들 얘기 아니면은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제 동기들은 그래도 우리 송 박사님 같은 분을 만나서 선배한테 물을 때라도 있죠.
물을 데가 없는 친구들은 거의 바로 외국 나갈 준비를 하고 저희들은 일을 같이 하면서 그때 제가 사실 기획 업무를 조금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기획 업무를 배우고 R&D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시스템의 또 프로세스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배우면서 야, 이 국방과학연구소 있으려면은 공부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많은 친구들은 거의 20명이 다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아예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나는 이 회사 연구소 내가 군대 제대만 하면은 나는 이 어려운 길을 안 간다. 해서 서울 엔지니어링에 취직하려고 그랬었어요. 예. 예, 저는 그러다가 이제 또다시 막상 취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또 이제 진해 손윤택 박사님 이제 같이 이제 끌려갔죠. 홍릉에서 갑자기 진해 가자니까 끌려가서 그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은 입사 때는 뭐 설렘과 자부심이 있었지만은 그 한 군에 있을 시절하고 진해 있을 때는 엄청난 부담을 갖고 살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송중태 박사께서는 이제 홍릉 시절에 함정 성능 시험 평가라는 과제를 또 수행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1973년 정도를 다시 이제 돌이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함정 검조 사업도 막 이제 걸음마 단계이었기 때문에 근데 벌써 이게 성능 시험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놀랍거든요. 네. 예, 어떤 배경으로 시작됐는지 또 최초로 시작되는 과제인 만큼 또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71년 중반부터 업무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연구소는 성능 시험 평가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세 척을 성능 시험 평가를 하게 됐는데 첫째가 그 키스트에서 주관해서 72년 3월에 그 완료된 140톤급 어러지던 손이라는 고속정을 했고요. 두 번째가 아까 손운택 박사님께서 말씀하셔서 하신 거 그게 정확히 75톤급입니다. 학생호가 그거. 그다음에 73년 4월에 건조가 1호선에 완료된 30톤급 항만 경비정. 그 세 척을 저희들이 시험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건조 기술도 설계 기술도 미흡했는데 성능 평가 기술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 해군 연구실에 천천호 박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서 이제 그분 지휘하에 성능 평가를 하는데 갑자기 미 해군에서 성능 시험 평가 기술을 전적으로 다 지원하겠다는 그 공문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왜 이 사람들이 도와주겠냐라고 이거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 미 해군도 70년대에는 고속정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척을 줬대니까 그 자료 성능평 고속정의 자료를 다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이제 제안을 받았고 그래서 73년 5월에 그 미해군 그 연구소에서 평생 그것만 한 분들이 여럿이 왔어요. 그래서 그 정비창에서 그때 이제 계측 기술도 교육하고 해가지고 이제 성능 시험 평가 기술을 아주 정말 성심껏 기술을 전수해 줬습니다. 자료도 많이 주고. 그래가지고 73년 6월, 8월에 해상 성능 시험을 이제 미해군 전문위원하고 했는데 미해군이 요구하는 거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2배가 내파 성능, 악천후에서 얼마나 견디나 그 한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하면 시험을 안 나가요. 그러면 악천후일 때, 그러니까 우리 해군 용어로 황천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배가 황천에 안 나갑니다. 그런 날만 골라서 나가요. 조그만 배로. 그러니까 뭐 저희 팀원이 배멀미하는 건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20년 이상 성능 시험만 한 미 해군 전문위원이 전부 다 쓰러집니다. 배멀미에. 다 쓰러지는데 누가 안 쓰러지냐. 그 갑판에 쌓인 토사물을 치우는 수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뭐 까딱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배를 모는 계급이 준이인 정장. 까딱 없습니다, 그분. 그래서 제가 그때 눈으로 직접 본 그 책임감의 무서움. 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그 정장은 뭐 유유낙낙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하여튼 좋은 경험을 하나 얻었고요. 그래서 미 해군의 기술 지원을 그 받아가지고 저희가 함정 성능 시험 평가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짓는 배는 전부 우리 힘으로 다 했습니다. 제가 조함가 때 이제 배를 만들었는데 배를 만드는 절차도 없고 만드는 다음에 어떻게 이게 해군에 주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미 해군 그 절차를 쭉 보니까 미 해군은 만들기 전에 플래닝을 작전 부사하고 다 해가지고 소요를 내고 근데 건조 끝나면은 시험 평가 해가지고 전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시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없었죠. 근데 그때 마침 여기 8군에 과학 고문이라는 해가지고 미 해군 연구소에서 나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CIA 요원이지만은 근데 그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조함하는데 시험 평가다 시험 평가. 시험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험 평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기술도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의 앞으로 조선 계획을 자기한테 와서 한번 브리핑을 하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8군에 가서 그 사람한테 앞으로 우리가 배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전부 같이 나거든요. 이거 시험 평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미군에서 저 기술 요원을 데려와 가지고 기술 조선을 해야겠다 하고서 그때 원조 계획을 맞았어요. 그 사람이 미스터 파이퍼인데 지금도 저하고 개인적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파이퍼가 그걸 다 자기 계획해가지고 미국 예산 다 들여서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현천호 박사가 마침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 있어서 우리 해군이 아닌 제3자가 시험해야 된다 해서 그 시험 평가 기법 방법을 그때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 저 사람들이 아주 충실하게 잘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건조되는 함정을 잘 평가해 줬습니다. 또 유관기관 간에 또 그런 협조가 또 결합해 또 작품 하나 또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있다가 이제 홍등에 있던 해군 연구실이요. 1975년 5월 드디어 이제 해상무기 연구개발본부로 확충돼서 이제 진해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해군 역사에 있어서도 이제 진해 연구소 시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자리매김을 좀 하게 될 텐데 이전하게 된 배경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근데 1975년도에 매년 한 번씩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대통령이 주재해가지고 율곡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율곡 사업에 나온 것을 대통령이 이렇게 보시니까 해군의 조함연구소 타이틀이 그 밑에 공군연구소 2개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저게 뭐냐? 해군 조함연구소는 뭐고 공군연구소는 뭐냐? 그때 우리 해군 참모총장인 황정현 대장이 이제 해군 총장님이 아주 설명을 잘 하셨어요. 우리 해군이 배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그 기술 문제 해결하는 데는 연구소 없어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꼭 우리가 연구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역설을 하셨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필요한 것도 같은데 그러면은 사자가 합의해가지고 건의를 하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 사자가 누구냐면 해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과학기술처 장관, 그다음에 오원철 수석 이렇게 4사람이 합의를 해가지고 조합연구소 안을 제출하라고 대통령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해군 연구소가 본격적으로 이제 발족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진해 연구소는 출범 당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요. 국내 최고 수준의 인력과 연구 환경을 구축한 것으로 압니다. 그 과정을 바로 이끄신 주인공께서 오늘 바로 이제 손운택 박사님이신데요. 그 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요. 진해 연구소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빨리빨리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무기. 그 3가지가 뭐냐면 기뢰, 그다음에 어뢰, 그다음 3번째는 잠수정. 요 3가지 가지고는 우리가 최단 시일 내에 연구를 해서 성과를 내고 2번째는 장기적인 목표. 장기적으로 연구소가 해나가야 할 목표. 그것은 새로운 기뢰, 새로운 어뢰, 잠수함, 그리고 항만 방어를 위한 소나 시스템, 각종 무기 체계를 우리가 개발하는 그
시설을 갖추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 지원이라는 것을 저는 세웠습니다. 이건 뭐냐면 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연구소에서 직접 지원해 준다. 연구소는 연구만 한다고 군에서 보면은 저 사람들은 맨날 먹고 노는 사람이지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관념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 해소하는 방법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해군을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그것을 굉장히 해군이 어프리시에이트 하면서 또 우리 연구원들은 해군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목표로 세워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 연구소에 왔던 젊은 연구원들, 지금 여기 저 송 박사, 박 박사, 아주 새파란 연구원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정말로 불철주야 잠 안 자고 열심히 일을 해준 그 노력, 그 대가. 그 다음에 그때 또 우리 같이 갔던 행정요원들이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지원에서 했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노력의 성과로 오늘의 이 참 연구소, 훌륭한 연구소를 저희들이 만들 수 있었고, 지금 오늘날 이 연구소에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40년 동안에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연구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동남아, 중동, 남아프리카 이런 데 해군 요원들이 한국 해군을 자주 방문합니다. 방문하고 돌아가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자기들이 우리 해군에서 가장 탐나는 게 뭐냐? 진해에 있는 해군 연구소다. 시설이나 연구 인력이나 그동안에 내온 성과나 이런 거 볼 때 너무도 탐난다. 정말로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그때 고생해서 만드는 연구소가 이와 같은 연구소로 발전했다는 것은 정말로 감개가 무량하고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철희 박사님께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국내 해상무기 연구 개발사를 우리가 쭉 돌아보면서 느끼는 감회. 예. 그동안 이제 국내 해상무기 연구 개발사를 쭉 돌아보면서 박사님께서 느끼는 감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이용만 갖고 했지만 딱 치보니까 겁나는 것도 많았고요. 이 과연 될 건가? 막 그런 게 결국 돼 나간다 이겁니다. 그거 보면 참 우리가 있고 우리 후진이 있고 후배들이죠. 아, 후배들도 잘한다. 그래서 앞으로 결국 희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또 강한 또 희망의 메시지 주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빙고에서 시작해서 진해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없는 볼모주의의 노력과 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해군 무기체계 연구의 토대를 쌓은 이야기 오늘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무유도 어뢰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